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각종 규제들이 있죠. 그런데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규제는 없고 철폐되어야 할 규제들만 잔뜩 있다는 쓴소리를 피해갈 수 없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요. 최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창업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스타트업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종 규제의 벽과 또 대기업의 시장 독점 등 우리 젊은 CEO들의 발목을 잡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데요. 열정만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우리의 열정에 법률 지식이 더해진다면 스타트업 승률은 분명 높아질 겁니다. 오늘 류재원의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상식에서 그 승률을 한번 높여보실까요? 큰 박수로 변호사님의 강연을 시청해보겠습니다. 법인 율본의 류재원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을 할 때 고려를 해야 될 법률 리스크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대표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입니다. 눈에 좀 익으시죠? 네. 지금은 뭐 이 정도의 기업들은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쿠팡,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규제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주 핫한 기업이죠. 우버,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은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잘 성장돼서 흔히 말하는 유니콘 기업이다 라는 정도로까지 성장된 대표적인 성공 사례들입니다. 자, 스타트업 기업을 창업을 할 때 주로 이제 법인 형태로 초창기에 이제 창업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이름을 걸고 개인 사업자로 갈 건지, 아니면 법인을 설립을 해서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 둘 중에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번 두 사업의 형태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법인의 개념 자체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서 법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류재원이라는 사람은 법인이 아닙니다. 류재원이라는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온 생물학적인 자연인이죠. 근데 법인은 뭐냐면요, 법률적으로 자연인이 아닌 사람한테 가상의 인격체를 부여한 존재를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가상의 인격체가 부여가 돼서 권리 의무 관계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거래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으로 사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을 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을 개시를 할 때 개인 사업자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관할 세무서에 가셔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하루 만에 바로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 법인 설립 절차를 별도로 거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가 조금 더 복잡하고요. 두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아예 없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이 자본금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자본금을 결정을 해서 자본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최소 100원 단위의 자본금부터 해서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천억 원의 자본금을 가진 회사로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개인 사업자는 당연히
개인이 전부 다 책임집니다. 반대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집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분들이 10주를 사셨다고 해서 삼성전자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을 시켰을 때 주주가 책임을 지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소유와 경영은 분리가 되고요. 법인에서는 경영자들이 관련된 법적인 책임을 전부 다 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익 분배와 관련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익이 생기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어요.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은요, 크게 급여와 성과급을 통해서 그리고 이익 배당을 위한 결의를 통해서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만 이익 배당이 가능합니다. 채무도 좀 다르고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가 본인이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주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에서 채무를 부담합니다. 가장 크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점은 자본을 조달을 할 때의 방식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주로 그냥 돈을 빌리는 형태로 자본 조달을 하지만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을 사게끔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라는 형태,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주식회사 형태를 많이 띠고 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본 조달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자본들을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식력도 좀 차이가 있겠죠. 개인 한 명 이름 걸고 사업하는 것보다는 법인의 형태로 틀을 좀 갖추고 사업을 했을 때 훨씬 더 공신력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벤처 기업들의 정부 지원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추라라는 최소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와 맥락이 다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에 의사결정을 주식회사 내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의사결정 기구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주주총회,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사회, 그리고 대표이사, 이 세 가지 기구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데 주식회사는 이렇게 틀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주식회사의 소유자는 주주고요. 주주들의 의사결정 기관이 주주총회입니다. 소유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은 이사회입니다. 이사회는요, 경영진, 특히 이사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입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본인이 결정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로 나누어서 의사결정이 진행이 된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할 때 많이들 물어보세요. 주주관 계약서나 동업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많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 필요성은 알면서도 사실 법률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서 주주관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동업자가 약속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 같이 동업을 하기로 하고 주식도 나눠 가졌는데 전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는 동업자가 함부로 자금을 계속 쓴다. 또는 동업자가 갑자기 지분을 매도하고 나간다. 근데 그 지분을 매수한 사람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굉장히 우리랑 잘 안 맞는 사람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동업을 같이 하다가 본인이 이게 잘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것들은 동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창업할 때 당시에 주주관계약서를 작성을 했다면 전부 다 막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주관계약서라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공동으로 창업을 한 주주들끼리 우리가 창업을 하고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할 수 있는 부분, 서로 간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주관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톡옵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예,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척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스타트업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개발자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금 집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마케팅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그 다음 기획자도 필요하고, 여러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뭐 대기업이라면 뭐 그런 거 돈 걱정 안 하고 고용을 하면 되겠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은 초기 창업 형태의 벤처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톡 옵션입니다. 스톡 옵션은 뭐냐? 지분의 일부 주식을 A라는 사람에게 바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적어도 2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를 해서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한다면 2년에서 3년, 4년 뒤에 일정한 가격, 특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것이 스톡 옵션입니다. 그래서 스톡 옵션, 예컨대 이런 거죠. 2년 전에 스톡 옵션 지급을 받았어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나 넷마블이나 NC소프트처럼 정말 대박이 났어요. 아주 싼 가격으로 2년 전에 약속했던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면 그 차익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스톡 옵션으로 대박 났다, 수십억을 벌었다,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요, 상표권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서비스명이라든지 로고들을 상표권에 등록을 시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표권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쳐서 피해를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장사꾼이라는 F&B 외식업 쪽에 사업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있습니다. 창업가 김인규 대표라는 창업가는요, 2012년부터 경복궁에서 열정감자라는 브랜드로 감자튀김을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용산에 있는 열정도에 10여 개의 직영점을 운영을 하면서 연매출 30억의 기업으로 일궈내고 있습니다. 근데 초창기에 상표권 분쟁이 있어서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2012년도에 처음으로 열정감자라는 브랜드로 경복궁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문제가 생겼죠. 기존에 본인도 생각하지 못하게 열정구이라는 유사 브랜드가 이미 상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전혀 알지 못하고 열정감자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또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이 브랜드 자체가 많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상표를 전문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상표를 빼앗는 그런 브로커들이 열정감자라는 이름을 그대로 상표 출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장사꾼에서 열정감자라는 굉장히 애착 가는 브랜드를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그냥 청년장사꾼의 감자집, 그리고 청년장사꾼의 삼겹살집, 청년장사꾼의 치킨집,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조금 수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주위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언을 주셔야 되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상표권 출원을 할 수 있는 상표인지, 그리고 상표권 출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서 운영하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상호를 입력을 하면 해당 상호가 상표로서 출원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밍 너무 좋다, 이 브랜드 너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먼저 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실제로 한번 상호를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등록되어 있는 상표가 없다면 본인이 선출원을 해서 상표권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권 회수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돈을 빌려주고 돈 못 받는 경우 겪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경우들 많은데요.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를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입금 내역이라든지 차용증을 써줬다든지 물품을 공급을 했는데 공급 대금을 못 받았다면 물품 공급과 관련된 증거들을 좀 확보를 하고요. 두 번째는 내용 증명으로 먼저 선전포고를 합니다. 돈을 빨리 달라, 몇 월 며칠까지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통은 내용 증명 정도를 보내면 상대방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용 증명이 사실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수고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되기 때문에 내용 증명 한번 보내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요, 본인들이 이 돈을 얼마만큼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입을 하셔가지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문이 가고요. 그래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을 줍니다. 아주 유용한 제도죠. 너무너무 활용하기 좋은 제도고 돈도 얼마 들지 않는데 실제로 이제 채권을 전문적으로 회수하는 대부업체나 카드업체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돈을 못 받으시면 지급명령 신청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는 핵심 인력의 경쟁업체 이직. 과연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까?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쪽에서는 기업의 생존권이 걸려 있기도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도 개인의 생존권이 걸려 있죠. 법원에서는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핵심 인력의 경쟁업체 이직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을 것. 두 번째는 근로자의 퇴직 전에 지위가 단순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회사의 아주 중요한 영업 비밀을 다루는 지위에 있었을 것. 세 번째는 경업 제한의 기간이라든지 지역이 합리적일 것. 그래서 이직을 한다고 해서 5년 동안 10년 동안 이직을 못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판례에서 인정되는 것은 주로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경업 금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그 이직을 막는 그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준의 생존권을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대가까지 지불을 해야만 경업 금지를 판례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고요. 실제로 인정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이런 엄격한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한해서 법원에서는 이직 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핵심적인 영업 비밀을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업 비밀 형태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애플의 핸드폰이다. 핵심적인 기술이 있다. 이거는 특허를 통해서 보장을 받고 있고요.
코카콜라의 제조법은 영업 비밀에 해당합니다. 영업 비밀로서 보장을 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특허는 기본적으로 그 관련된 기술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되고요.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딱 2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뒤에는 누구든지 그 기술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핸드폰이다, 아니면 노트북이다, 그런 가전제품과 관련된 기술들은 사실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20년이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럴 경우에는 특허를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코카콜라다, 아니면 뭐 정말 맛집의 비법이다, 이런 것들은 20년 후에 공개가 되면 치명적이죠. 코카콜라는 100년 넘게 이 제조 기법이 공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코카콜라의 창업자가 특허 형태로 영업 비밀을 보호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20년 뒤면 누구든지 전부 다 코카콜라를 전부 다 만들어서 판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기술이 막 급격하게 발전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면 영업 비밀의 형태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 우리의 핵심적인 기술을 특허 형태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 비밀 형태로 보호를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신 다음에, 특허로 보호를 받을 것이면 특허 출원을 하시면 되시고, 영업 비밀 형태로 보호를 받으실 거라면 철저하게 보호를 스스로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투자 사기가 있을 수도 있고 금전과 관련된 사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사기 사건을 제가 이제 많이 다루다 보면 크게 4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기는 주로 똑똑한 사람이 당한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 말을 그렇게 신뢰를 잘 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본적으로 스스로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해가지고 돈도 빌려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사기 사건을 보니까 꽤 똑똑한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요. 두 번째는 욕심이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겠지, 나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 번만 좀 이익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고, 사회에서 몇 번 만난 사람들을 근거 없이 신뢰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문서 작성이 없거나 핵심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사기를 당하기가 좋습니다.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증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입금 내역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떤 식으로 기망했는지에 대한 증거들, 카카오톡 자료들,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녹취록이 있다면, 녹취 파일이 있다면 녹취록으로서 증거를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세 번째, 증거를 좀 확보를 하셨다면,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다면 고소장을 작성을 해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범죄 유형은 바로 이 배임 횡령입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입니다. 많은 창업가들이 이 업무상 배임 횡령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 스타트업 기업뿐만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대표님들 또는 임원들도 이 업무상 배임 횡령에 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업무상 배임 횡령은 어떤 범죄냐면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자기 게 아님에도, 아니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그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때 업무상 배임 또는 횡령이 적용이 됩니다. 업무상 배임 횡령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따져보면
이 법인의 회사는 법에서 인정한 별도의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배임행령의 대표적인 유형들을 보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법인카드를 해외에 가서 명품을 사는데 사용하는 경우, 아니면 법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는 경우, 아니면 법인 차량을 업무용 차량인데 가족들을 위해서 리스를 해서 빌려주는 경우, 허위장부나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금액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본인이 그 금액을 가져가는 경우, 아니면 회사의 제품을 본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경우, 아니면 허위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여러 가지 거래들을 일으켜 가지고 그 발생한 금액을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업무상 배임행령의 유형인데요. 이런 유형의 범죄들이 발생하는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이 회사라는 별도의 인격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 회사가 마치 사적인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범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업무상 배임행령과 관련돼서 특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법률 리스크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초기 창업자들이 주로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을 하다 보면 법률 리스크를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 번쯤 돌이켜보면서 본인들의 법률 리스크를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